앞서 전격 인터뷰에서 이성권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2월 3주차 여론조사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평가는 58.2%, 부정평가는 37.2%로 나왔습니다. 또 KBS가 K스탯 리서치의 의뢰에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시장 가상 대결에서 전재수 의원 40%, 박형준 시장 30%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지난주 19일이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무기로 나왔는데 무기징역으로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의원님? 그 내란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게 역사의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란을 저질렀던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네. 이것은 하나의 어떤 법적 판결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심판은 법적 심판을 뛰어넘어서 역사의 심판이 되는 거고요. 또 국민의 심판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쉬움이 많이 남은 선고였다. 저는 사형 선고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역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이라고 할까요? 네. 또 다른 어떤 이 심판에 대한 심판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김 대표님은 1심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대단히 불행하고 참담한 역사가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13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이제 야당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결론은 이제 세계의 재판부가 다 내란으로 이제 이렇게 확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또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로 인정된 그런 역사적 어떤 판결이에요. 네. 자, 그 판결에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한 어떤 통치 행위를 넘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그런 폭동이라고 또 판단한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다 정치적으로도 탄핵되고 또 형법 법률적으로도 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또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극복의 대상이지 결코 어떤 부분도 추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가져갈 그 대상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참 너무나 참담하고 암담한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도 또 합니다. 네. 하루 후에 나온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예상했던 전환이 아니고 절윤도 아니고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국민의힘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안에 있는 권력 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력 구도가 형성이 되면 예. 거기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된 것은 친윤 세력이었고 극우 세력의 결집된 힘에 의해서 장동혁 대표를 얼굴 마담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충실하게 우리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윤석열과의 연장선상 하에서의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그것을 절연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마 그래서 정치라는 게 참 묘하거든요. 미국의 정치 전략가였던 딕 모리스가 대중이 싫어하는 게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분열, 하나가 극단, 무능인데 윤석열 정권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무능이었고 분열책이었고 극단으로 갔거든요. 극단주의화 되면서 극우 세력에 반영했는데 이 노선을 국민의힘인 장동혁 대표가 그대로 따라가는 형국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권력 지형이 지금 지도부가 친윤 세력이들이고 그 친윤 세력을 뒷받침해주는 장외 세력이 바로 이 전한길과 같은 전광훈 같은 이런 극우 세력들의 뒷받침에 의해서 당내 형성이 되는 권력 지형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여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은 지금 박 의원님의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경청할 수밖에 없는 경청할 수밖에 없는 질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뭐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상식적인 어떤 그런 입장과 네. 또 상식적인 국민들의 어떤 그런 판단 이런 부분이 다 가미된 이번에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염치 없이 하찮은 그런 리더에게 목을 매는 그런 집단은 죽기를 작정하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그런 바보짓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극복의 대상입니다. 그 극복의 대상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자정배나 쇄신의 노력을 할 지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보수가 그런 무모한 짓으로 그대 입법 권력에 패하게 맞서라고 했습니까? 뭐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대 입법 권력으로서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었어요. 그렇다고 선택한 수단이 허리 말하는 비상대권이라는 걸 가지고 비상계엄을 가지고 자신의 또 절대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다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소양이 덜 된 정치적 행위고 네. 판단이죠. 네. 그렇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또 만들기 위한 또 보수 진영에서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타내기 위해 얼마나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또 네. 몸부림을 쳤습니까? 예. 그 수많은 헌신과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정권을 통째로 갖다 바친 장본인이 윤석열이에요.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윤석열에 대한 뭐 이 평가를 우리 당내에서 올바르게 하고 당이 정말 빼저린 자정과 반성의 쇄신의 시간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 될 겁니다. 저는 이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네. 왜 장동혁 대표가 계속 그 윤석열과 같이 가느냐. 친윤들의 이제 세력에 포획된 건데 다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도 당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연장선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의 구성을 볼 때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친윤 세력들과 윤석열에 있는 극우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당원의 아주 그 절대적 지지가 장동혁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네. 그럼 지방선거를 패배하더라도 그 다음에 당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세력들과 같이 가야만 당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었을 거예요. 현실적 판단이었고 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친한계라고 하나요? 한동훈계에 있는 네. 위원들이라든가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네, 이 네. 사람들과는 일정한 선을 그은 가운데 가는 것이 예. 현실적 판단으로 아마 작용했을 겁니다. 네. 그 모든 국민들이 보잖아요. 저거 맞지 않다. 비합리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다시 윤석열을 외치는가 장동혁 대표가. 그거는 자신들의 당리당략적인 권력의 연장, 당권을 연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거죠. 여권에서 제2의 내란과 다름없다 그래서 정당 해산 심판론 또 이제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할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나요? 원래 저희 정당 해산 심판 같은 경우는 아마 법무부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야 뭐 이제 정치적인 얘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가 보면은 이미 유연정당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떤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내란 정국에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지도부가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내란을 동조했던 세력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분열의 양상을 보이는 거고 그 분열 양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과 또 같이 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구호는 윤 어게인 아닙니까? 윤 어게인 세력들이 계속 있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신뢰를 네. 잃었죠. 네. 지방선거가 오늘로 이제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의원총회가 국민의힘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주말 새에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오세훈 시장도 장 대표의 메시지는 일종의 당의 노선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의원총회든 또 뭐 중진위원 연석회의든
이런 당의 절차를 밟아서 그것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신 이성건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 뭐 중대하고도 중요한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 6.3 선거 100일을 앞두고 당의 기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2심, 3심까지 그대로 이 당이 뒷받침하는 그런 보수 정당으로 가야 되는 거냐. 안 그러면은 네. 지금이라도 상처 입은 그런 국민들과 특히 억장이 무너져 할 말을 잃어버려진 합리적 어떤 보수 진영의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록 옥중에서라도 대국민 사죄의 사과와 함께 또 당원들에게도 더 이상 나 때문에 이 당이 4번 오열되는 어떤 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다 잊어달라. 그런 사람이 안 되거든요 지금. 끊임없이 나는 뭘 잘못했냐. 예? 구국의 결단이다 그러는데 그 구국의 결단을 갖다면 그럼 세계의 재판부에서 어느 한 재판부라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는 이미 국회 탄핵 소추 의결되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라는 그 정치적 선고를 받았었고 또 이제 형법 법률에 있어서 계속 재판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내란 추재 뭐 그런 원칙을 뒷받침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단호하게 손절하지 못한 그런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고두고 후회할 그런 지금 생각을 해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네. 마지막이라고 보는 이야기는 그만큼 당의 종이를 모아라.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이라도 네. 6.3 지방선거 100일 앞두고 지금이라도 네네. 당이 이제 윤석열을 갖다 씻어내고 또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래도 윤석열 측근으로서 호가호위한 세력들이 그래도 최소한 당시의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도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정당 이걸 만들어서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정운영 지지율이 60%대를 다 넘어가고 있는데 네. 이 어려운 선거를 어떻게 치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원총회에서 네. 정말 밤을 새더라도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네네.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어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지금 밝힌 공천 관련 기준이 눈에 띄었어요. 네. 윤석열 키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8개 광역단체장을 퇴출해야 하고 서울, 부산도 4년간 보여준 무능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 윤석열 키즈라는 단어는 결국 이번 지방선거가 내란에 대한 단죄, 내란 심판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내란의 연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 윤석열의 시대에서 빛의 시대로 가는 전환점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었고 또 하나가 그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이 또 하나의 이제 빛의 시대로 가는 방면에 네. 하나가 더 남아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지만 선거에서 있어서 이번 지방선거는 또 다른 빛의 혁명의 완성에 있어서의 지방선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윤석열 정권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윤석열의 이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걷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네. 내란 동조 세력들을 걷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빛의 혁명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월 지방선거는 역시 이 내란 종식의 차원 그리고 내란에 대한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도 빛의 혁명을 완성을 위해서도 이러한 내란에 동조했던 단체장들 특히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걷어내는 것이 역사의 이 소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승래 사무총장이 얘기했겠죠. 네. 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8개 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을 나열을 하셨단 말이죠. 예, 퇴출해야 된다. 윤석열 키즈다라고 규정을 하고 나섰는데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6.3 선거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랜드 슬럼을 달성하고 싶죠. 재작년 총선 작년에 또
대선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 기반도 가졌죠. 이번 6.3 지방정부 선거까지도 이제 완성을 해버리면 그랜드슬램이 돼요. 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야당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28년 총선이나 2030년 대선 기반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이제 뭐 이참에 확실하게 이제 밟아버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긴 그런 만큼 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상대의 어떤 공격 그러니까 구실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국민은 늘 심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왜 전련해야 되는 것이고 당시 또 윤석열이 그런 오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집권 세력 집권당으로서 우리는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 이런 게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깊게 고민되고 그걸 실천하는 당대적인 때로는 몸부림 이게 갈등 분열로 비춰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쯤이면 벌써 그게 웬만큼 정리가 되고 그도 태어난 국민의힘 모습으로 이번에 6.3 지방선거를 치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 그리고 거대 입법권 민주당 중심의 지금 국회 운영 여기에 대한 견제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견제 심리가 나와야 야당이 그나마 네. 웬만한 성적표를 손에 실 수 있는 건데 그 견제 심리를 갖다 야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작동시키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못했어요. 이게 가장 큰 지금 어려움입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네네. 8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어쨌든 현재 소속은 다 국민의힘이란 말이죠. 그러면 김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국정지지 수행률이 지금 뭐 60%를 넘는 조사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힘에서 현역 자치단체장 8곳을 민주당에서 윤석열 퀴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퇴출해야 한다고 나선 마당에 그러면 공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대로는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현역 자치단체장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올해 이번 지금 선거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2022년도에 네, 3월 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되고 3개월 만에 그렇죠. 지방선거 치렀으니까 예. 보통 이게 대통령 만든 그 당에서는 그 다음 한 1년 정도 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뭐다 하면은 그대로 대통령 효과가 그대로 나옵니다. 후광 효과죠. 근데 3개월 만에 치른 사건이 당연히 뭐 예. 그때 국민의힘이 그냥 석권을 했죠. 예. 그런데 2018년 상황을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1년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전멸을 해버렸어요. 가령 서울시 같은 경우도 25개 구청장이 있는데 강남 3구를 포함한 허리만한 마용성 하나도 된 서초구청장 딱 하나 되고 24개 구청장이 다 넘어갔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기초단체 중에 한 군데인가 여주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다 민주당이 가. 네네. 지금 상황이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정치적 공세를 통해 가지고 지난번 지방선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고 관여된 그런 뭐 공천 아니었냐. 그런 마당에 그런 후보들이 지금 어떻게 또 서냐.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현직 단체장이에요. 그나마 기득권 프리미엄 가지고 그 기반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예. 그것도 흔드는 하나의 민주당의 뭐 선거 전략이죠. 민주당의 네네. 그 지금 공천은요. 경선이 많을까요? 전략 공천이 많을까요? 지금 흐름이 어떻게 돼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기본적인 것은 이제 경선인데 네네. 뭐 사고지구당이라든가 사고지역이라든가 또 문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전략 공천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전략 공간이가 있고요. 모든 정당이 100% 경선은 또 없는 거거든요. 네. 경선을 기본으로 하고 네네. 또 전략 지역은 또 전략 지역이기 때문에 당의 전략 공간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략 공간에 또 다른 판단이 있는 거고요. 예.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이제 언급된 광역자치단체장 네. 지역 중에서 경선이 치러져서 이게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역이 있다면 아마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 웬만한데 다 경선을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네네. 그 가운데서 경쟁력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저는 본선 경력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웬만한 그 광역자치단체장은 경선으로 할 그렇지 것이다.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선을 가는 거고요. 네. 또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우리가 되게 험지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는 당에서
전략공관위원회에서 이것은 전략으로 가자. 그러면 그걸 누가 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또 요번에 행정구역 통합을 지역 하기 통합이 때문에 있으니까요. 지역 통합을 예, 하기 때문에 예. 또 전남과 광주가 통합한 가운데 경선을 하면 네네. 그 후보가 되면 강력한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정현 중앙공관위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를 갖다가 거의 석권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그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뉴페이스를 통해 가든 안 그러면은 뭐 여성 청년을 전면에 세우든 네. 하여튼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느 정당이든 결국 민주정당이고 이 공천이 만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공천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사람을 저렇게 제대로 뽑아내면 거기서부터 이미 선거의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공천이 잘못돼 버리면 아무리 뭐 나중에 가서 선거 좋은 전략 정책 내세워도 그게 만약이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금 그 선거 연대와 관련한 부분도 좀 궁금한데 지금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에 선거가 이번 선거가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일단 이미 선거 지나갔다고 봐야 되니까. 선거 열차가 이제 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 선거가 이렇게 쭉 진행되다 보면은 예. 사전에 어떤 기구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를 하고 어느 정도의 룰이 정해진 가운데 이렇게 가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이제 선거 열차가 막 지나가고 있거든요. 연대 기구라고 하는 통합 기구라고 하는 것은 네. 실질적으로 저는 다음 전당대회가 끝나고 차기 지도부에 있어서 통합과 연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갈 수 있는 중간 브릿지의 기구지 이번은 지방선거에서 그것을 통합하면서 선거연대에서 예를 들면 선거연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은 누가 후보가 나가고 어느 지역은 또 이렇게 조정하고 뭐 이런 차원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지금 예. 시점에서는요. 국민의힘은요. 개혁신당하고 연대는 선거연대는 이제 완전히 기대를 접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현재 야권이 지금 분열된 그런 양상, 보수가 결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연대 연합 형식이라도 치르려고 했죠. 네. 그렇지만 아마 지금은 개혁신당 입장은 이삭 죽기에 더 이제 큰 이삭을 줍는 그런 측면에서 왜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지방선거 100일 앞두고도 아직까지 뭐 이 공천의 어떤 또 이 선거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커지니까. 네. 당면 개정한다 그래서 이 어느 당 간판을 가지고 치러야 될 건지 마침 그거는 어제 뭐 일요일 날 이제 네. 선거 이후로 이제 연결됐지만 예. 이런 모든 게 지금 불확실하다 보니까 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 속에서 탈락 내지는 또 좀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개혁신당 간판을 들고 지방선거에 임할 것이다. 그러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입장에서는 작년 6.3 조기 대선에서도 8% 넘는 그런 지지율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선거에도 이게 전국에 250개 넘는 기초단체장 자리도 있지만 강력위원, 기초위원 뭐 이렇게 엄청난 그 자원이 투표수 그러니까 선거국에서 많이 출마를 하면 거기에는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많은 후보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 사정으로 네. 뭐 제공할 수도 있다. 좀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번 쌍특검 요구할 때 뭔가 좀 양당이 좀 네.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네네. 계기도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대려 정동희 대표의 그런 뭐 쌍특검 요구 그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개혁신당이 또 일정 부분 손살을 흔들 수밖에 없는 계기가 또 되고 네. 1년에 요 근래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개혁신당이 그렇게 국민의힘이 6.3 선거에서
이기는 분위기가 되면은 어떡하든 연합이든 연대든 같이 할 하려고 텐데. 그러는데 네. 여기가 힘들어지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하러 같이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예? 아, 벌써부터 아직 100일이나 남았는데. 그래서 빨리 예. 국민의힘이 빨리 좀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얻어야 된다. 국민 마음을 많이 얻으면은 개혁신당이 함께하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앞서 예. 내란 심판론이 이번 지방선거에 큰 담론으로 이제 꼽혀졌는데 또 하나가 지금 많이 거론되는 게 부동산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요새 표현으로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고 있다라고 세간에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SNS를 통해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남고 네네. 또 이제 정책으로도 지금 뒷받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과거에 보면요. 선거에서 부동산 이슈가 여당한테 유리하게 작용한 적보다는 불리하게 작용한 적이 더 많다는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부동산을 부동산으로만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동산 정책을 지금 왜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로 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대 강국으로 진입하면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5대 강국을 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 네네. 우리가 이제 생산 요소라 할 때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에 의한 지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에 의해서 수익들이 나오고 토건 국가로서의 건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하나의 어떤 산업 성장 동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자본의 집약에 의해서 AI 시대,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AI, 과학, 로봇이라고 하는 기술과 더불어서 자본의 집약에 의해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쟁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금융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토지가 그렇죠. 아니고 자본시장. 그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세계 경쟁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집약형 국가로서의 선도 국가만이 살아남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우리나라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 일본 다 세계 강국인데 우리나라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AI 기술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는 형성이 돼 있는데 자본이 형성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 네. AI 기술을 위한 자본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되죠. 거기에 맞는 에너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AI에 의해서 모델이 되니까 주식 5천 시대도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잠재되어 있던 수면 아래 있던 돈들이 부동산에 있던 돈들이 선순환 구조로 자본시장으로 와서 세계 경쟁력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으로 바라보면 부동산 정책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될 수 있는 문제다. 네.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해보십시오. 네. 본격 토론 1부를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토론 2부 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박 의원께서 일부에서 네네네. 지금 부동산 이슈가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놓고 좀 앞선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결과론적으로 이번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이 부동산 이슈가 민주당이 유리하게 작동을 제가 할까요? 그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돈들이 금융시장, 자본시장으로 와서 선순환 구조로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AI뿐만 아니라 바이오, 콘텐츠 산업, 국방 산업 이런 어떤 새로운 신산업들에 대한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있는 돈들이 금융시장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눈으로 한번 다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전통적인 우리가 이제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부동산 이슈를 건드렸을 경우에 지금 앵커님도 얘기하잖아요. 불리한데 왜 건드렸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 혜택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시대사적 전환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부동산만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이 단계가 벗어나야 미래 세대의 후손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부동산이 엄청난 가격으로 버블이 형성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 미래는 어떻게 되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대안으로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 대표님, 사실 이 부동산 얘기를 꺼낼 때는 이번 선거에서 이게 중요한 정책 이슈 중에 하나일 거라는 그 전망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동산 집값 안정화 대책을 이제 이해 가지고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담론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내가 볼 때는 준비한 내용은 아니에요.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이걸 갖다 이제 시장에 어떻게 이제 반응을 시킬 건지 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쉽게 말하면 기술자들이 많이 연구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투기 억제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예. 과연 이게 정책의 실효성과 또 이제 내로남불 논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걸 다 상당히 치밀하게 또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대응 방식이 네. 과연 그러면은 2주택 이상 그 다주택자 이 매물이 어떻게 이제 시장에 공급이냐. 결론은 소유와 공급의 문제로 이 집값 부동산 집값 안정화를 이루어야 되는 문제인데 예. 그런데 매물이 어떻게 공급으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격을 했지만은 그것도 이제 특히 내 집을 가지지 못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55%가 네.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여론 형성하는 그 프레임으로도 이미 뭐 그 계산된 의도대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령 이제 공급 문제 같은 경우도 임기 내에 250만 호를 공급하는데 그 중에 이제 100만 호는 기본 주택 그러니까 장기 뭐 어떤 공공임대 이런 걸 제하고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민간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네. 안 나와요. 예. 지난번 6만 호 공급 계획은 그게 정말 쥐어 짜고 네. 그래서 나온 내용이지만은 문제는 이제 이런 뭐 심리전이죠. 심리전을 통해서 이미 시장이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 이재명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반은 성공했다고 자신들은 볼 겁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먼저 내고 또 시장이 뭐 비판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또 다른 거 내고 이랬거든요. 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1인 플레이예요. 심리전, 고도의 심리전. 대려 국토교통부나 뭐 고윤철 뭐 이런 장관들은 후속적으로 여론 보고 지금 정책을 가다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영리하게 접근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보다 더 세밀하게 여기에도 지금 엄청 문제가 많아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본소득 토지세라든지 이런 불로소득 한수제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과연 그러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 시장 체제를 갖다 붕괴시키는 그런 측면에서의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그걸 국민들이 용인해 줄 수 있을 건지. 앞으로 이제 세제 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보유수까지 이렇게 계속 그게 이게 일관성을 유지해야 결국은 집값은 마지막에 잡힐 건데. 네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더 치밀하게 국민 여론을 잘 받들면서 준비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대 대표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부동산 정책 하면은 이제 투기 억제라고 하는 정책이 하나 있고 네. 그 위에 뭐 세제 개혁이 네. 분명히 따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의 문제 아니겠어요? 네. 이거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시장에 대한 신뢰는 뭐냐면 아, 이 정부가 할 수 있구나, 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시그널을 줄 때 정책이 성공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카드를 냈는데 시민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과거에 부동산 정책 어려웠는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아, 이재명 정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다. 그리고 안정화시킬 것 같다. 주식시장 5천 시대 연다고 했는데 채 1년도 안 돼서 5천 시장 넘어갔고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네. 대한민국 큰 틀의 성장 동력 차원에서 부동산을 접근하는 거예요. 미시적으로 부동산 정책, 뭐 공급 정책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네네. 이게 뭐냐면 자본시장하고 다 맞물려서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네.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네. 예를 들어 금융시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부동산만 간다. 이런 경우는 되게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큰 차원에서 같이 맞물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 성과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신뢰의 문제인데 신뢰를 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네. 이제 국회 본회의가 이제 시작돼서 다음 달 3일까지니까 오늘 보니까 마라톤 본회의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언법, 이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이제 결론을 내리셨어요. 근데 의총에서 2시간 넘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또 격론도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주목이 됐던 게 뭐냐면 그 법 왜곡죄. 네네. 여기에 대해서 보도에 따르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조항이 좀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의원총회 저도 있었는데 네네. 뭐 한두 번 정도 이제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법 왜곡죄 부분 예를 들어서 네. 헌법과 관련된 이 법률의 위반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판사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아니면 유불리에 따라서 이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했을 경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헌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있어서의 법 왜곡죄 적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항도 아주 치밀하게 법사위에서 다 준비해서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에 통과된 안을 추인하고 네네. 당론으로 입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큰 문제가 네. 없다. 네. 아니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이 3법 네. 정말 이 문제는 이것만이라도 좀 예안에 좀 협치 정국을 만들어서 이 법안은 충분하게 협의하고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상당히 중대한 문제고 또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미 작년에 이제 9월 25일 날 검찰 개혁을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통해서 네. 이제 완성을 해버렸잖아요. 예. 올 10월 달 되면 이제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져요. 네. 지난번 중수청 공소청 그 법안도 아직까지 지금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사법개혁 3법의 핵심 내용 중에 지금 법 왜곡죄라는 게 판사 검사가 법을 왜곡 적용하거나 사실을 갖다 이제 조작하면은 처벌, 물론 조작하면 처벌 받아야죠. 네. 근데 민주당의 주장이 이게 이제 법 기술자들의 권한 남용을 갖다 이제 견제하면서 사법 정의를 확립하자. 상당히 말은 좋아요. 근데 내용은 이걸 보면은 애국의 기준이 그럼 모호하다는 거죠. 판결에 불만을 품은 척이 압박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흘러갑니다. 검찰 수사든 네. 재판 결과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형사사법 체계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검찰이 실질적으로 해체되고 난 이후에 형사사법 체계가 어떻게 이제 올 10월달 이후에 자리를 잡을 건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게 말 삐그덕거리고 잘못돼 버리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흔들려 버려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하간에 조금 시간을 더 숙성 기간을 가지고서라도 네네. 요 법안들만이라도 좀 충분하게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당내 입장은 이번 본회의에서 어쨌든 처리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처리할 입장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예. 지금 사실 그 또 이 법 왜곡죄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걸 놓고도 당내에서 또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검찰총장으로 그대로 그냥 명칭은 가져가기로 이번에 유지한 이제 거죠. 제 입법 예고하는 차원에서 어제 이제 네.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인을 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검찰총장 그 부분이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 봤을 때 네.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법안들, 이제 네.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에 대한 것들을 어제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수청에서 이원했던 수사사법관, 뭐 전문수사관 이 부분이 아니라 일원화하는 쪽으로 네. 갔고 네네. 네. 향후에 남아 있다고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이 검찰총장에 대한 이 이름을 그대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네. 의원들도 많이 이제 제기를 했는데 네. 검찰총장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헌법에 그것을 또 아예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게 맞다. 아니다. 그것은 위헌 소지도 없다라고 해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공소총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예, 예. 그 부분까지도 이제 향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사위 넘어가고 또 다른 논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쟁점 법안들에 대한 것들도 여야 또 협상 과정이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네네. 법의 이제 정부 안을 가지고 추후에 논의된 단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건. 지켜봐야 네. 됩니다. 그게 이번 이제 이 민주당의 사법 3법 이 처리 이 부분은 확고한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앞에 법 애국죄도 그런 많은 우려가 있죠. 지금 이제 재판 소원제 역시 이제 사실상 사심제가 돼가지고 재판 확정 지연이라든지 이런 사법 체계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대부분에서도 헌법에서는 대부분의 결과를 갖다 최종심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걸 다시 헌재에 가서 또 심판 청구를 통해 가지고 그럼 사심이 맞는 거죠. 또 이제 대법관 정원법 같은 경우도 지금 대법관 14명에서 12명을 더 늘리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도 4년 한 4개월 남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년에 그냥 3명씩 따박따박 늘려가면은 지금 기존 12명도 앞으로 임기가 초래돼 가지고 계속 교체하는 것도 곧 대통령 몫이 됐는데 네네. 12명이 새로 투입되니까 이러니까 사법 이게 대부분도 완전히 이제 좀 이재명 친정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역으로 좀 설명하면 대법관 직원에 대해서는 원래 대법원에서 요구를 했어요. 대법관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당연히 이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대법관 직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적용해서 이제 법으로 간다는 말씀드리고 기존의 12명에서 이제 26명으로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14명 느는 건데 12명이죠. 12명이죠. 14명에서 12명. 네네. 네. 제가 14명에서 12명이니까 네. 4명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실제 이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이미 대법관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게 법조의 일반적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이건 논란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네. 재판 소원제 같은 경우는 뭐 사심제다 이런 얘기하는데 헌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심제라고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 재판 소원제도 이미 법조계 내부에서 필요하다라는 중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반영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 이제 우리나라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검사나 판사들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다라는 부분이 네.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자의적으로 법을 왜곡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법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해서 이번에 법 왜곡죄가 신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성준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봄처럼